안녕하세요. 성원회계 컴퓨터학원에서 회계, 세무, 회계 원리 등을 강의하고 있는 강사 김기범입니다. 우리 이번 차시에서는요, 유형자산의 처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상품이나 제품 같은 재고자산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매출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는 주된 목적이 판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유형자산은 업무 용도로 취득했고 형체가 있는 거. 그래서 얘네들은 쓰고 하다가 고장이 나면 고장난 거 수리해서 쓰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못 쓰겠다, 더 이상 얘가 가치가 없어 라고 하면 그때 어떻게 하게 됩니까? 처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유형자산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처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회계상 거래와 일상생활에서의 거래를 구분할 수 있다와 회계상 거래를 구성 요소별로 파악하여 거래의 결합관계를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는 NCS 학습 목표를 달성할 거고요. 이 중에서도 유형자산 처분에 대한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다가 오늘의 세부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형자산의 처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몇 가지 중요한 것부터 좀 설명드리자면, 유형자산을 처분 시에는 해당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도 함께 인식하여야 하며, 자산의 가치는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감가상각 누계액도 함께 인식해야 한다라는 거, 요거 주의해 주시고요. 자, 다음. 자, 처분 시 금액과 장부가액의 차익은, 요거 중요하죠. 처분 시 금액하고 장부가액, 이 장부가액이 뭐냐 이거죠. 우리 장부가액이라고 얘기하면 앞차시에서 계속 얘기했어요. 뭘 얘기했냐면, 취득원가에서 뭘 차감한 거요? 예, 그렇죠.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거, 이게 뭐라고 했어요? 장부가액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처분할 때는 장부가액과 비교해서, 자, 처분 시 금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이 이득이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될 거고, 손실이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요거 이제 볼게요. 이거 보시죠. 자,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이게 뭐라고요? 장부가액이라고 했거든요. 만약에 내가 800만 원을 주고 취득한 뭐 기계장치가 있다든지 합시다. 근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예요? 500만 원인 거예요. 그럼 장부상 내가 가지고 있는 기계장치 가치가 얼마가 된다? 300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300만 원을 처분할 때 400만 원을 처분했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얼마만큼? 100만 원만큼 이익이 발생하는 거,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죠? 그럼 이게 손해가 될 때도 있겠죠. 자, 처분할 때 300만 원의 가치가 있었는데 처분할 때 100만 원 처분했어요. 그러면 얼마만큼? 200만 원만큼의 손해가 발생하겠죠. 이렇게 되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처분하는 금액이 장부가액보다 높다 그러면 그 차익만큼을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인식하고요. 손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차익만큼을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인식하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유형자산 처분할 때 이익이 발생할 때는 장부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처분 시 발생하는 차익을 말하는데, 뭐가 더 높다고요? 장부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처분할 때, 이때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요거 상황 한번 볼게요. 자, 영업부에서 업무용 승용차 취득원가가 3,200만 원이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2천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를 종합자동차 상사에 1,350만 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전액 보통예금 통장으로 이체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뭐 FM대로 먼저 설명을 하자 그러면 장부가액이라는 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취득원가가 3,200만 원이고, 그 다음 감가상각 누계액이 2천만 원이기 때문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하면 금액이
1200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1200만 원의 가치가 회계장부상 1200만 원의 가치가 남아있는 업무용 승용차를 지금 처분하는 거고요. 처분할 때 우리 얼마 받기로 했다고요? 1350만 원을 받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1200만 원보다 처분하는 금액이 얼마가 더 높아요? 150만 원이 더 높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뭘 인식한다?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는 걸 인식한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분개로 정리하자 그러면요. 볼게요. 차량 운반구, 즉 업무용 승용차는 뭐가 되고요? 차량 운반구가 되는데 이 차량 운반구를 오늘 종합자동차 상사에 처분했으니까 자산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대변에 차량 운반구를 기록하는데 이때는 취득원가 그대로 입력해 줍니다. 그래서 금액은 얼마? 3,200만 원. 그 다음 감가상각 누계액은 얘가 발생했을 때 증가했을 때 어디에 기록돼요? 대변에 기록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없애줄 때 남아있었던 감가상각 누계액도 같이 사라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때 기억나죠? 뭐 얘기했어요? 회계장부에서는 이 뭔가 처분하거나 하게 되면 얘가 같이 따라서 정리돼야 되고 싹 정리해 줘야 돼요. 우리 이사 같은 거 가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 집에 남아있는 쓰레기 다 쓰레기분 딱 넣어가지고 깨끗하게 없애버리고 가잖아요. 그죠? 남아있는 건 싸그리 다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남아있었던 거, 이 친구를 없애주기 위해서 차변에 상기하도록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얼마? 2천만 원 기록하고요. 그 다음 나는 이거 1350만 원에 처분했으니까 135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보통예금 통장으로 이체받았으니까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는 거고요. 금액은 얼마? 1350만 원 이렇게 기록되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해놓고 자, 그러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처분하고 얼마? 150만 원 이익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가 된다? 영업의 수익이 되고 수익이 발생한 걸로 해서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기록하시면 되세요.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게 그 장부가액을 고려하면 이렇게 되고요.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 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 이거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일단 써보라고 얘기해요. 자, 업무용 승용차를 처분했으니까 대변에 자산의 감소, 차량 운반구로 대변에 취득공가로 그대로 기록해 주시고요. 그 다음 감가상각 누계액 대변에 기록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처분한 금액 있죠? 그걸 기록을 해요. 그러면 차변과 대변의 합계를 볼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차변의 합계가 금액이 얼마 되냐면 3,350만 원이 되고요. 자,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몰랐다 그러면 3,200만 원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차변하고 대변 중에 어디가 모자라요? 그렇죠. 대변의 금액이 모자라죠. 그러면 대변의 금액이 모자라면 이 모자르다고 또 손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뭐가 된다고요? 대변은 수익의 발생. 그래서 모자라는 차이 나는 금액 150만 원만큼 유형 자산 처분 이익을 인식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대차평균의 원리를 역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이 어디가 모자르냐 이렇게 보는데 이거 의미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모르고 막 하지 말고 회계 처리할 때 이게 좀 빠르거든요. 네, 그래 빠르니까 이런 식으로 보셔도 무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나오는 걸 한번 볼 건데요. 장부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처분할 때는 뭐가 발생한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하고 상황은 똑같아요. 볼게요. 영업부에서 업무용 승용차 취득원가 3,20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 2천만원을 종합자동차 상사에 950만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전액 보통예금 통장으로 이체받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게 뭔가요? 먼저 장부가액이 얼마인지를 봐야 되는데 장부가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게 뭐가 되겠습니까? 장부가액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장부가액에다가 나는 오늘 얼마에 처분하기로 했다? 950만 원에 처분하기로 했으니까 딱 봐도 처분 금액보다 장부가액이 더 크죠. 이 얘기는 내가 회계장부상 있던 금액보다 처분하는 금액이 작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회계장부에
그 차익만큼을 뭘로?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인식하셔야 돼요. 이거를 회계로 정리하게 되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볼게요. 영업부에서 업무용 승용차 취득원가 3,20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 2천만원을 종합자동차 상사에 얼마에다가 950만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전액 보통예금 통장으로 이체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내가 갖고 있었던 차량 운반구를 처분했으니까 자산의 감소 대변에 차량 운반구라고 기록해 주시고 차량 운반구라고 기록하면서 차량 운반구에 있었던 감가상각 누계액도 함께 정리. 그래서 대변에 있었던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변으로 옮겨주시고요. 그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 2천만원. 그렇게 놓고 나서 보통예금으로 대금은 전에 보통예금 통장으로 이체받았으니까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금액 얼마? 950만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나는 지금 뭘 처분하고요? 유형자산을 처분하고 자, 요 차익만큼 손실이 발생했으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250만원 이렇게 바로 인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합계를 내봐요. 자, 대변 합계는 3,200만원이고요. 여기 차변 합계는 2,950만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차변이 얼마 모자라요? 250만원 모자라죠? 그럼 모자란 만큼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250만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분 사례 하나 더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주 우선기업에 400만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이달 말에 지급받기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계장치를 처분하니까 대변에 뭘로 기록해 주시고요. 기계장치로 기록해 주시고요. 금액은 얼마? 550만원. 그래서 550만원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뭐 하는 거? 항상 같이 따라가는 거. 그래서 차변에 뭘로?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180만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고요. 자 그렇게 하면서 주 우선기업에 400만원 처분하고 대금은 이달 말에 지급받게 됐죠. 내가 총 받아야 될 게 금액이 얼마? 400만원. 그러면 이거를 뭘로? 이달 말에 지급받게 됐는데 상품 매출이나 제품 매출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면 우리 뭐라고 기록한다? 미수금으로 기록하고 금액은 얼마? 400만원 이렇게 주시면 되죠. 이 상태에서 자 우리 제가 뭘 따져야 된다고요? 장부가액을 따져야 된다고 그랬죠. 자 장부가액은 내가 550만원 주고 취득해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니까? 180만원이니까 얘가 장부상 가치는 370만원. 그런데 처분하는데 얼마 받고 있어요? 400만원 처분했으니까 장부가액보다 처분하는 금액이 얼마가 높아요? 30만원 높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대변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유형 자산 처분 이익으로 금액이 얼마? 30만원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세요. 이게 조금 어렵거나 아니면 회계 처리를 좀 빨리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합계를 내세요. 자 지금 차변 합계가 금액이 얼마고요? 580만원이고요. 대변 합계는 금액이 얼마? 550만원. 그러면 대변이 지금 금액이 모자라죠? 대변은 수익이 발생해야 되니까 아 이거 유형자산 처분하고 이득이 있구나 해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30만원 차이 나는 금액. 그래서 총 합계가 580만원으로 값게끔 맞춰주시면 되세요. 요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인데요.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주 우선기업에 300만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이달 말에 지급받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계장치를 처분하니까 대변에 뭘로? 기계장치로 해주시고요. 금액은 얼마? 550만원. 그러면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어떻게? 같이 따라가는 거, 젓가락 한 쌍 따라가듯이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뭘로?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금액 얼마? 180만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고요. 주 우선기업에 300만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이달 말에 지급받기로 했죠. 그러면 자, 나 지금 300만원에 처분하고 이달 말에 받기로 했으니까 상품 매출이나 제품 매출이 아닌 상태에서 외상이죠. 그럼 뭐가 돼요? 미수금으로 금액이 얼마? 300만원 될 거예요. 그러면 550만원 취득해서 가치 감소분이 180만원이니까 얘 가치는 370만원이었거든요. 근데 처분할 때 얼마? 300만 처분했어요.
그럼 나는 370만 원의 가치를 300만 원에 팔았으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처분하고 손해가 얼마 된다? 70만 원 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것만큼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비용이 발생하는 거니까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렇게 기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기계장치 얼마인데요? 550만 원 해서 대변의 합계는 550. 그럼 차변 깎게 내면요. 180에 300이니까 480만 원. 차변이 모자라네. 그러면 뭐가 되고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고요. 70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대차평균의 원리라는 게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는 항상 같아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거를 지금 역으로 이용해가지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나 유형자산 처분 이익을 구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단원하기 문제 22-1번 한번 풀어보시고 영상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무형자산인데요. 이번 차시에서는 무형자산을 추가로 좀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형자산에 대한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무형자산하고 유형자산은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뭐냐라고 한다면 물리적 형체가 없는 자산이라는 거, 그거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무형자산의 계정 과목은 영업권, 산업재산권, 소프트웨어, 개발비 같은 게 있는데요. 이 어권과 강업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쉽게 만날 일은 없어요. 어권이라고 얘기하면 뭐 물고기 잡을 수 있는 권리, 광어권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되는데요. 요 정도가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나머지 계정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또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일단 먼저 개발비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개발비는 조금 알아두셔야 될 사항이 좀 있어요. 뭐냐면 이게 그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신기술의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이어야 되고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시드공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개발비라는 건 회사에서도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신제품 개발하겠죠, 그죠? 새로운 기술도 막 개발할 거예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건데, 이거는 제가 다음에 제시하는 표 있죠? 이걸 조금 알아두셔야 돼요. 자, 여기 표를 보시면, 일단 단계를 두 개로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면, 연구 단계냐, 아니면 개발 단계냐, 이 두 개거든요. 연구 단계는 뭐냐면, 이게 가능한가? 라고 따지는 게 연구 단계라고 보시면, 개발 단계라면, 이거 될 것 같아. 그럼 한번 해볼까?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구 단계는 아직 뭐 한다.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건 연구 개발비가 되는 거고요. 해보니까 이게 문제의 단서가 나오기 시작했어. 이거 만들 수 있겠는데? 라고 해가지고 이때부터가 개발 단계인데 이 개발 단계도 두 개로 나눠져요. 개발비의 인식 요건을 충족하느냐 아니면 충족하지 못하느냐 이 얘기거든요. 이 개발비의 인식 요건을 충족한다라는 게 개발 활동을 인하여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하며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게 뭐냐면 개발비 인식 요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호떡 장사를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호떡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연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다른 데 가서 먹어도 보고 그 다음에 어떤 재료를 넣어볼까 해서 재료도 넣어보고 막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 이제 그게 연구 단계인 거예요. 개발 단계는 이제 어떤 재료를 넣어서 어떤 반죽을 만들면 좋을지 반죽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해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만들긴 만들었는데 옆구리가 막 터지고 막 이래. 그래가지고 이거는 팔 수 없는 정도인 거야. 그러면 이거는 개발비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고 딱 만들었는데 이제 팔 수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개발비 인식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거고 이때는 개발비라는 무슨 자산으로? 무형자산으로 회계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무형자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알아두시고 그럼 회계 처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 볼게요. 영업권을 취득해야 되겠죠? 자, 이 영업권이라는 것도 참 재밌어요. 뭐냐면 당사는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하늘연구소를 인수합병하면서 영업권 5천만을 지급하고 전액 보통예금 통장에서 2차에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죠. 이 영업권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냐면 내가 다른 회사를 인수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아니면 그 회사가 미리 선점한 무형의 자산이 있을 거거든요. 그걸 전부 다 통틀어서 영업권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전산회계 2급, 전산회계 1급, 뭐 전산세무 2급까지도 이 영업권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분개하라고는 안 나오거든요. 대신에 뭘 알고 계셔야 되냐면, 자,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일단 뭐가 된다? 영업권은 인정이 안 된다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영업권이라는 건 우리 회사가 뛰어나다고 해도 그 누군가가 우리 회사한테서부터 그거를 사가야만 이게 금액이 얼마인지가 측정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그때부터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이 영업권을 취득하시게 되면 자산이 증가, 무슨 자산이요? 무형자산이 증가하는 거니까 차변의 영업권, 대변은요,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해서 지급했으니까 자산의 감소, 대변의 보통예금으로 5천만원, 이렇게 분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는 뭐예요? 우리가 회계 프로그램 같은 거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회사에서 막 프로그램 쓴다든지 한글 막 이런 거 쓰잖아요. 그죠? 그런 게 전부 다 뭐가 돼요? 소프트웨어가 되거든요. 그래서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회계 프로그램을 450만원에 매입하고 대금은 이달 말에 지급하기로 했다로 돼 있죠? 그러면 차변에 뭘로? 소프트웨어 금액 얼마? 450만원. 대변에는요, 아직 지급한 건 아니니까 미지급금으로 금액 얼마? 450만원.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되시겠어요. 자, 다음 사례입니다. 자, 개발비인데요. 여기 개발비의 인식요건을 갖췄냐 안 갖췄냐 이거거든요. 여기 볼게요.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설계 용역을 연구소에 의뢰하고 설계비 300만원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보험거래는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나중에 저희가 세무 2급 정도 가게 되면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얘기를 좀 더 드릴 건데요. 일단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을 갖추었다라고 하면 뭘로 보시고요?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을 보시고요. 요 내용이 지금 두 개가 똑같거든요. 여기 보시면 본거래는 연구 단계에서 지출한 거래이다라고 하면 연구개발비라는 뭘로 비용이 발생한 걸로 보시고, 그 다음에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갖췄다, 개발비 인식요건을 갖췄다, 이렇게 하시면 개발비라는 뭐가요? 무형자산이 증가한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좌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으로 분개해 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사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입니다. 산업재산권인데요. 당사는 특보권을 370만원 취득하고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산업재산권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어떤 게 있냐면요. 일단 디자인권이라는 게 있어요. 디자인권. 이거 디자인권은 뭐냐면 여러분들 요즘 자동차 같은 거 만든 걸 보면 앞에 그릴 모양이나 이 형체가 보면 저 차는 딱 봐도 현대자동차 것 같아. 아, 저 차는 딱 봐도 뭐 기아자동차 것 같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각 회사마다 고유의 디자인들을 등록하고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디자인권 이렇게 되고요. 특허권이라고 하면 없던 거 만들어서 파는 거. 그 다음 실용신안권이라고 하면 기존에 있었던 걸 조금 바꿔가지고요. 굉장히 쓰기 편하게 만드는 거. 이러한 것들 다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해요? 무형자산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러한 무형자산은 다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하기도 한다? 산업재산권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시험 치실 때는 산업재산권을 하셔도 정답이고요. 뭐 디자인권이면 디자인권, 특허권이면 특허권, 실용실안권이면 실용실안권, 뭘로 분개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당사는 특허권을 370만원 취득하고 전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뭐가 돼요? 무형자산인 특허권을 취득한 거고, 그러면 차변에 자산의 증가, 특허권 금액 얼마? 370만원, 대변에는 현금으로 금액 얼마? 370만원, 이렇게 주시면 되세요. 다음 오른쪽 거 볼게요. 당사는 실용신안권을 430만원 취득하고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로 되어 있죠. 이 문제 요 뒤에 보시면 단서가 산업재산권으로 회계 처리하시오 라는 이 얘기가 없었다면 그냥 뭘로 분개하시면 돼요? 실용신안권으로 분개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산업재산권으로 회계 처리하라고 했죠. 그러면 산업재산권으로 그냥 무형자산에 대해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세요. 그 차변에 자산의 증가, 산업재산권 금액 얼마? 370만원 현금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370만원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 1번 볼게요. 자, 고려대학교의 신제품 개발을 의뢰하고
연구에 필요한 재료비 5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2차에 지급했죠. 해당 금액은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솔직히 이럴 때는 뭐 개발비 이런 식 개발에 뭐 착수하고 뭐 개발 단계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좋은데 여기서 단서 자체를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였다라고 줬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개발비라는 이름으로요. 금액 얼마? 500만 원. 이거는 무형자산이 증가하는 거.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지급했으니까 자산이 감소하겠네요. 대변의 물로 보통예금으로 금액 얼마? 500만 원. 이거는 자산의 감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사례 볼게요. 자, 다음 사례입니다. 고려대학교의 신제품 개발을 의뢰하고 연구 단계에서 필요한 재료비 5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2차에 지급했죠. 그런데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연구 단계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뭘로? 연구 개발비. 이거는 비용이 발생한 거고요. 500만 원. 그리고 보통예금에서 2차에서 지급했으니까 자산의 감소, 대변의 뭘로? 보통예금으로 해주시고요. 금액은 얼마? 500만 원. 이렇게 분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 보겠습니다. 업무에 사용할 회계 프로그램을 300만원 구입하고 전에 보통예금 통장에서 2차에 지급했죠. 이 회계 프로그램은 우리 뭐라고 쓴다고요? 소프트웨어라고 쓰시면 되겠죠. 금액 얼마? 300만원. 이거는 자산이 증가한 거래고요. 보통예금 통장에서 2차에서 지급했을까? 대변에 자산의 감소, 보통예금으로 금액 얼마? 300만원. 이렇게 분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볼 건데요. 이제 무형자산의 상각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자, 요거 유형자산하고 비교해서 좀 잘 보셔야 되거든요. 자, 무형자산도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매 회계기간마다 가치 감소분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무형자산의 상각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매년 인식하는 가치 감소분에 대해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이라는 용어를 쓰고 무형자산은 상각이라는 용어를 쓴다. 이게 왜 그러냐면 유형자산은 형체가 있기 때문에 그 가치 감소분을 좀 더 명확하게 따질 수가 있어요. 근데 무형자산은 형체가 없기 때문에 얘가 가치가 감소한다라고 얘기하기가 뭐 물론 가치가 감소하는 걸 우리가 회계장부에 기록을 하지만 그걸 정확하게 좀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얘는 상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을 회계 처리할 때는 감가상각 누계기라는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을 사용하지만 해서 간접법 돼 있죠. 우리 감가상각 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획 해가지고요. 이 자산의 취득원가와 따로 가치 감소분을 따로 묶어놨었거든요. 그게 감가상각 누계획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는 거 우리는 간접법이라고 얘기하는데 무형자산의 상각을 회계 처리할 때는 일반적으로 해당 자산 계정을 직접 차감한다. 해당 자산 계정을 직접 차감한다고 해서 이거를 직접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기다, 상각 누계기다 이런 걸 안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무형자산의 상각 시 잔존 가치는 원칙적으로 얼마? 빵원인 것으로 본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앞에서 유형자산 있죠. 물론 좀 더 공부하시게 되면 유형자산도 거의 잔존 가치는 없다 보거든요. 그렇지만 일단 무형자산은 원칙적으로 그냥 빵원이에요. 그 다음 무형자산의 상각금액 계산 방법은 유형자산과 동일하게 5가지를 모두 적용할 수 있는데 소비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뭘로 정액법을 사용한다. 유형자산은 일반적으로 정률법을 적용합니다. 이때 유형자산은 건물 있죠. 건물이나 구축물 같이 오랜 기간 쓰는 거, 구축물 같이 오랜 기간 쓰는 거는 정액법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 있죠. 승용차도 물론 다 정액법 쓰거든요. 근데 나머지는 별다른 사항이 없다 그러면 정률법을 적용을 해요. 알아두시고 무형자산은 정액법입니다. 그 다음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는 거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이거는 유형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여기 회계 처리 한번 볼게요. 자 12월 31일 특허권, 취득원가 얼마, 내용료 4년을 상각하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요때 얘가 정액법으로 생각하라 이런 얘기 전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무형자산은 별다른 사항이 없다 그러면 뭘로 생각한다? 정액법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내용연수는 지금 몇 년? 4년이라 줘줬고 시대공가는 얼마? 500만 원 줘줬거든요. 그리고 잔존가치는 얼마? 빵원이기 때문에 요거 그대로 계산하시게 되면 125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거를 뭘로? 네, 분개를 하게 되면 우리 유형자산은 감가상각비라고 썼는데 무형자산과 구별하기 위해서 무형자산은 무형자산 상각비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요. 유형자산은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기록을 했었는데 무형자산은 그냥 바로 해당 특허권이라는 이 계정 과목이죠. 그걸 써가지고요. 직접 얘 가치 감소분을 반영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 한번 볼게요. 12월 31일 보유 중인 영업권 취득원가 얼마요? 1억 원에 대하여 직접법으로 생각하여라. 정액법이고요. 내용연수 5년. 얘는 친절하게 정액법을 줬네요. 이 얘기가 없어도 당연히 정액법을 하는 겁니다. 취득원가가 얼마라고요? 1억 원이고요. 그 다음 내용연수가 몇 년? 5년이죠. 그래서 한정가치가 빵원이기 때문에 나눠봐야 별 의미 없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얼마 되겠어요? 2천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차변에 뭘로? 요 계정값 기억해 놓으세요. 나중에 이거 오랜만에 쓰고 하면 잘 기억 못 하시고 하시더라. 그래서 무형자산 상각비로 해주시고요. 금액은 얼마? 2천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요. 그 영업권이라는 무형자산 자체가 감소하니까 대변의 자산의 감소, 무형자산입니다. 영업권으로 금액 얼마? 2천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주시고요. 이제 마지막 그 단원 확인 문제 22-2번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자시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